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민소법 선택형을 간단하게 지금 4일 잡혀 있죠. 4일 잡혔는데 4일 안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또 좀 적이니까 쉽고 나름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뒷부분 끝내고 하겠어요. 뒷부분 끝내고 앞부분 돌아와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뒷부분이 안 밀리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저기 이제 그러니까 판결 기판력부터요. 그러니까는 지금 소장 제출 자, 송달 소송 요건 검토하고 변론 기일, 그 다음에 판결의 선고,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그러니까 요 중에서 얘기들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부터. 그래서 판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판력이죠. 오늘 기판력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상소, 청구, 다수 당사자인데 하여튼 요까지 하여튼 최대한 많이 나가보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하여튼 기판력 부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기 책에서는 151페이지 거기서 판결부터요. 그래서 그래서 책이 지금 150페이지고 그다음에 뒷부분이 280페이지 정도 되니까, 예, 130, 150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이 훨씬 더 어렵고 양이 저기 많기 때문에 출제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정리합시다. 그래서 그 전국판 책의 151페이지 135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판결문을 토대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심 판결문, 거기서 주문에서 피고인의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두 번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이를 이분하여 일은 원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제1심 판결문 나왔고, 그 다음에 피고의 항소장, 항소 취지, 그래서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피고가 항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피고의 항소장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문제 1번을 보면은 원고의 청구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2억 원을 이용하면서 소송 비용은 인용 비율에 다르게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3억 원 중에 2억 원을 인용하면은 2억 원은 저기 3분의 2는 피고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원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분의 1씩 부담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이요. 소송 비용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저기 해설에도 있지만 두 번째 줄에서요. 소송 비용의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인용 비율에 따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비율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이 인용 비율에 따라 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고만이 항소 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래 청구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고만이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할 때 원고 항소심 진행되는 동안 원래 청구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컨대요, 지금 3억이라고 그랬죠. 갑의를 하는데 3억 청구. 그래서 이제 저기 1심에서 2억하고 1억이다. 2억에서는 이제 갑이 승소했고, 여기에 대해서 1억 원들이 갑이 졌다. 그죠? 갑이 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여기서 누구만 항소를 했냐면, 피고만 항소기간 내 항소했다. 그러면은, 을이 진 거는 여기죠? 을이 졌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을이 항소를 했다. 그죠? 항소. 그럼 2심이 된다. 그럼 2심의 범위는 뭐예요? 여러분들 민소법에서 심판의 범위. 2심의 범위는 항상 전부다. 전부. 그래서 여기서 항소한 2억뿐만 아니라 항소 안 한 갑이 항소 1억까지도 2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상불원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심판의 대상은 거기서 일부로서 항소인이 항소심 심판의 대상으로 3은 2억만이죠. 2억만 심판의 대상으로, 1억은 다시 재판 못해요. 그죠? 20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이렇게
전부 2심이 됐기 때문에 2심이 됐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요. 원고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심은 돼 있기 때문에 요 1억이요. 원고 여기서 갑이 졌죠. 갑이 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뭐를 할 수 있냐? 갑은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는 부대 항소. 부대 항소를 하고 그 플러스 항소 취지를 청구 금액을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심이 돼 있기 때문에 청구 취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부대 항소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 제1심 판결 선고 시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유를 항소 이유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 1심 판결 때 피고가 출석 그러니까 원래 판결 선고 시에는 원피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소 이유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4번 피고 항소에 원래 강제 집행을 저지하는 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항소를 하면 거기 본대로 저기 판결 제1심 판결 주문 제4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5번 항소인인 피고는 항소심 변경 시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원고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항소 취하는요. 항소인이 항소 취하를 하면 항소인 패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요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승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요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얘가 항소했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1심에서 2억에 대해서 의리 졌잖아요. 그죠? 의리 패소했다. 그래서 의리 항소했다. 그래서 이렇게 항소했다.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여기서 이제 의리 항소 취하를 했다. 의리 항소 취하. 항소 취하를 했으면 20만 없어지죠. 그래서 20만 소멸을 하고 뭐가 20만 소멸하고 1심 판결 의뢰 패소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1심 판결이 확정. 그죠? 그래서 의리 패소했죠. 그러니까는 갑은 승소 확정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갑승 의패.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은 가장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얘가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소취와는 달리 자기 승소 확정이니까 알았죠? 이렇게 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이렇게 판결문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36번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은 법관에 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고요 명령은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맞죠 그거는. 그 다음에 판결과 결정의 선고에는 반드시 판결서와 결정서가 필요한 명령은 조서의 기재로 그 다음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는 판결은 반드시 거기에 판결은 선고가 필요해. 판결은 그렇지만 거기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 중에서 네 번째 거죠. 주체 심리방식 이유기재 고지방법에서 판결은 판결서를 작성해서 선고를 해야 돼 반드시. 그렇지만은 결정명령은 적당한 방법에 고지하고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조서의 기재로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그 정도 하나 읽어놓고 암기해 놓을 것. 그 다음에 3번 판결은 결정명령과 달리 기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맞아요. 기속력이 뭐예요? 기속력은 이렇게 1심에서 근데 1심에서 판결을 했다. 판결해가지고 여기서 판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 내용 그죠? 내용. 판결 내용을 그러면 이건 A 판사가 이거를 판결문을 작성했어요. 그럼 A 판사는 스스로 이 판결 내용을 취소 변경을 못해요. 취소 변경을 못한다. 이게 기속력이에요. 이게 기속력. 이런 것들을 판결한 판사는 스스로 판결 내용을 취소 변경 못한다. 이걸 기속력이라고 하죠. 기속력. 그래서 이거 취소 변경은 반드시 2심에서 해야 돼요. 2심에서 이 판결 내용 상급심에서요. 판결 내용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급심에서만. 그죠? 그래서 2심도 마찬가지로 3심에서 이렇게. 그래서 판결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변경 못한다는 것을 기속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1심에서 결정명령이 나왔다. 결정명령. 그래서 결정이나 명령을 한 판사 스스로 결정명령 내용을 이거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기속력이 없다 그래요. 가능하다 해서 기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기속력이라는 거 개념 알았죠? 이렇게 해서 판결의 기속력.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판결만 기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취소 변경 못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의 불복은 항소와 상고 방법에 의하고 결정명령은 항고나 재항고, 그죠? 항고나 재항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정명령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은 임의적 절차다. 결정명령 임의적, 그 다음에 판결은 필수적 변론 절차다. 필수적 변론. 그 두 번째죠. 밑에 박스에서. 그래서 그 정도는, 박스를 좀 외워놓을 것.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찬가지로 판결. 그렇다면 결정명령 중에, 재판 중에 판결 결정명령인데 판결. 그래서 제1절 판결의 종류. 그래서 131 판결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첫째, 서거나 상소에서 계속된 사건의 전분의 일부에 관해 당해 신급에서 완결하는 판결을 종국 판결. 그러니까 신급을 완결하는 판결, 종국 판결이죠. 종국 판결은 몇 개 있어요.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이렇게. 그래서 신급을 끝내는 거. 신급을 끝내는 판결을 1심, 2심, 3심이죠.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그저 신급을 끝내는 거니까 이게 종국 판결이죠. 종국 판결이다. 그래서 종국 판결이라며 항소법원의 환송 판결과 대법원의 환송 판결도 그 신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종국 판결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환송 판결도 신급, 그러니까 그 당의 신급을 끝내잖아요. 신급을 끝내는 거, 신급을 끝낸다. 신급을 끝내는 것, 그죠? 끝낸다. 이런 것은, 끝내는 판결은 다 종국 판결에 해당된다고 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독일소송 절차에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여 먼저 완결하는 종국 판결, 일부 판결. 이거 뭐 말 그대로예요. 일부, 그죠? 전부 판결, 일부 판결. 그래서 있다. 그 다음에, 3번, 원금 청구 부분만 판단하고 확장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재판에 누락된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누락된 부분에 대한 탕고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일부 판결이요.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일부 판결 공부한 거. 일부 판결은 첫째 허용이 되는 경우하고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경우는 일부 판결해도 모순 저촉이 우려가 없을 때, 모조 우려가 없을 때는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은 모순 저촉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된대.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경우는 뭐 있냐면은 이렇게 그 객관적 병합에서는 단순 병합이요. 단순 병합과 그 다음에 단순 병합 중 하나인 관련적 병합, 그 다음에 통사의 공동성. 얘네들은 일부 판결을 해도 모순 조촉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부 판결이 허용돼요. 그렇지만은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그 다음에 필공, 예공, 독당, 필수적 공동성, 예비적 공동성, 독립당사 참가, 독당. 얘네들은 일부 판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일부 판결이 허용된다. 그래서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데 일부 판결임을 알면서 일부 판결하는 경우하고 모르고 일부 판결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둘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부 판결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일부 판결하는 거. 그래서 1판결하고 그 다음에 2판결.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일부 판결은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한 부분을 나중에 구제하는 판결을 갖다 잔부 판결이라고 그러고요. 잔부. 그 다음에 모르고서 일부 판결을 했다. 그래서 1판결하고 2판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재판의 누락이죠. 재판의 누락으로서 1심에 계속 중이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당해 1심에서 추가 판결로 해야 돼. 추가 판결로 구제를 한다. 따라서 이걸 항소로 하면 항소에 여기서 판결이 선고 안 됐으니까 항소에 대상 적격이 없어서 항소는 각하당한다. 항소 각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딱 체크를 해놓을 거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선택예비, 필공, 예공, 독당은 일부 판결이 안 돼요. 근데 만일 일부 판결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판결하고 2판결에서 안 했어요. 판결을.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 했으면 여기도 판결한 걸로 취급해요. 그래서 전부 판결로 취급하고 전부 판결 판단 누락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그래요.
준하는 위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판단 누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는 재판 누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요. 그러면은 3번에서는 그러니까 원금 청구와 그러니까 갑이 열한테 원금 1억과 원금 1억. 두 번째 원금에 기초한 이자 청구 1,000만 원이다. 뭐 이렇게요.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자 청구하고 원금 소송물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건 청구의 병합이에요.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병합인데 그렇다면 저기서 단순 선택 예비 관련적 병합 중에 뭐예요? 이 중에서 이거는 관련적 병합이에요. 이게 이렇게 청구와 밀접한 관련돼 단순 병합 중 관련적 병합이에요. 관련적 병합. 관련적 병합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결관계 그러니까 이자 청구의 선결관계에 해당되는 원금 청구를 같이 하면은 이건 관련적 병합이에요. 관련적 병합이라서 그러면 관련적 병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모르고서 일부 판결을 했다. 이 부분은 재판 누락 1심 계속 추가 판결 항소된 적격에서 항소 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본 대로 3번에서 원금 청구 부분만 판단하고 확정된 지연 손해 청구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재판의 누락으로서 누락된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누락된 부분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재판 누락, 원심 계속. 거기서 상고를 제기하면 상고 각하예요. 상고 각하. 알았죠? 또는 대법원 가면 상고 각하.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맞죠? 그래서 4번. 판결 주문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어 있어도 재판 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판결 이유 속에 아무리 표시가 판결 주문에 기재가 있으면 재판 누락으로 볼 수도 없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재판 누락인지 여부는 주문을 가지고 해요. 주문 기재. 판결 주문하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요 주문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주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으면 갖고 하나는 안 했으면은 재판 누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누락이 없으면 주문에 누락이 없으면 주문이 안 된다. 그래서 주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고 예 그렇게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일부 판결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일부 판결한 경우 그 판단하지 않은 부분 추가 판결로 시정하고 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죠. 여기서만 1심 추가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추가 판결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추가 판결을 못하고 전부 판결을 치고 판단으로 준하는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나 재심 상소는 424조 1항 6호 판단 누락에 준하는 위법 그 다음에 재심은 451조 1항 9호에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추가 판결을 못해요. 추가 판결을 못한다. 이미 판결을 했는데 또 무슨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일부 판결 허용될 때만 나타나는 거고 여기 판단 누락 여기는 저기도 다 일부 판결 허용 안 될 때만 나타나는 용어들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다 준비를 해놓는다. 알았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138번 설명 중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다툼이 된 판례. 1번 법원은 본소와 반소 중 일방에 관하여 심리를 마쳤다고 해서 심리를 마친 부분에 일부 판결할 수 있다고 보죠. 본소 반소는. 다음에 이제 그 해설에 보면 200조 2항에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연대태무자가 수인이 피고 중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심리를 마쳤다. 그러면 일부 피고에 대한 판결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대채무 수인의 피고다. 그러면 공동소송이죠. 공동소송 중에 뭐에 해당되면 이건 통공에 해당돼. 통공에 해당되니까 일부 판결할 수 있다. 통상의 공동소송 필공은 고필공 유필공 그죠? 고필공 유필공 통공이 있는데요. 통공 이렇게요. 고필공은 실처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즉 민법 264조 공유물 처분 변경 처분 변경에 해당되는 소 그 다음에 민법 272조 조합이죠.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 해당되는 소. 그 다음에 민법 276조, 총유물, 비법인 사단이죠. 총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처분 변경에 해당되는 소. 이거는 민법에서 전원이 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민법에. 그죠? 그러니까 민소법도 전원이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고필공이라고 한다. 전원. 그래서 이렇게. 유필공은 판결의 효력.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들끼리 공동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판례에 따르면 수인의 채권자 대의송을 말한다. 그 다음에 유필공, 통공의 나머지, 이거 뺀 나머지는 다 통공이에요. 그래서 통공은 일부 판결에 허용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수인의 연대 채무자, 통공.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고필공이에요. 공유물 분할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매매다. 매매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유물의 처분행위. 그래서 269조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